스포츠 속 다양한 이야기, 오늘은 무서운 기세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나가며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위협하고 있는 뉴발란스가 어떠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장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뉴발란스는 20세기 후반 당시 시장을 선도하는 스포츠 브랜드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스포츠 스타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성장했지만 뉴발란스는 기능성에 올인했죠. 물론 기능은 뛰어났지만 홍보는 부족했고 디자인도 딱히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뉴발란스는 점점 운동화 컬렉터들이 아닌 중년 아빠들이 즐겨 신는 신발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뉴발란스는 운동화 브랜드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마당에서 잔디를 깎는 아빠들의 신발이었지만 이제는 패션계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죠. 과거 인더스드 바이 노원을 고집하던 뉴발란스는 이제 브랜드 정체성과 부합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발란스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뉴발란스의 역사는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윌리엄 제이 라일리는 영국에서 보스턴으로 이주한 후 사람들에게 꼭 맞는 신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라일리는 마당을 돌아다니던 닭을 보고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는 닭의 3개 발가락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균형에 주목했죠. 이 원리를 신발에 적용해 3개의 접점이 있는 아치 서포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술이 뉴발란스라는 브랜드명의 유래가 되었죠. 하지만 뉴발란스가 처음부터 운동화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과 소방관 같이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아치 서포트를 제작하는 데 집중했죠. 맞춤형 아치 서포트의 가격은 당시 $5,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90에 달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가 되어서야 첫 번째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량 생산이 아닌 맞춤 제작 방식이었죠. 1960년 뉴발란스는 세계 최초로 발 너비 옵션을 고를 수 있는 운동화인 트랙스터를 출시했습니다. 트랙스터는 울퉁불퉁한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어 러너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러나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스타 선수들과 계약을 맺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에 뉴발란스의 성장은 미미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2년 진 데이비스가 회사를 인수했을 당시 뉴발란스는 직원이 겨우 6명밖에 되지 않았고 하루에 운동화 30켤레도 만들지 못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확고한 4가지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품질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며 스타 선수 후원과 과장 광고 없이 오직 최고의 품질로 최고의 신발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철학은 극단적인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1982년 뉴발란스는 당시 상상할 수 없던 고가의 운동화를 출시합니다. 무려 $100짜리 운동화인 990 모델이었죠.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운동화는 $20에서 $30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뉴발란스는 과감히 말했죠. 최고의 품질을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기보다는 충성도 높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뉴발란스는 엘리트 러너들과 발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력한 팬층을 확보하게 됩니다. 1980에서 90년대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 동안 뉴발란스는 아빠 신발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키에는 마이클 조던이, 아디다스에는 런 DMC가 있었다면 뉴발란스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었죠. 애플의 창업자인 그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거의 모든 공식 석상에서 뉴발란스 992 모델을 신고 나타났습니다. 검은 터틀넥, 청바지, 그리고 회색 뉴발란스 신발, 이 조합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잡스는 왜 뉴발란스 991을 고집한 걸까요? 잡스가 뉴발란스를 고집한 이유는 단순히 편안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혁신과 실용성을 중시했는데 화려함보다는 본질에 집중한다는 뉴발란스의 철학이 그의 가치관과 딱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잡스가 무대 위에서 신은 992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뉴발란스의 상징이 됐습니다. 심지어 2011년 잡스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992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발렌시아가가 트리플 S를 출시했을 때 겉보기엔 엄청나게 크고 투박하며 중고 신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무려 $1000에 달했죠. 그런데 이 신발이 패션계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를 계기로 한동안 세련되고 날렵한 디자인에 빌려 외면받던 아빠 신발 스타일이 주목받게 되었고 뉴발란스는 그 트렌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특히 젠지 세대가 뉴발란스의 클래식 라인인 990, 574와 같은 모델들을 재발견하면서 브랜드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젠지 세대들은 뉴발란스를 단순한 운동화가 아닌 빈티지 감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보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샵 뉴발란스의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이 쏟아졌고 한정판 모델은 출시와 동시에 품절 사태가 일어났죠. 이 시기 뉴발란스는 생산 방식도 바꿨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UK 라인을 내세우며 저렴한 아시아 생산 대신 장인 정신과 품질을 강조했죠.
덕분에 가격이 비싸도 독특함과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겐 제대로 먹혔습니다. 이런 시대적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뉴발란스는 혁신을 감행했습니다. 육상 외 다른 스포츠 종목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필요를 느낀 뉴발란스는 특정 팀과 선수를 후원하지 않았던 전통을 깨고 2000년대 중반부터 최고의 선수들과 계약을 맺는 스타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스파이크화를 후원했고 더불어 워리어 스포츠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축구의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축구 시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7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루앙 펠레이니가 뉴발란스 축구화 때문에 다쳤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브랜드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주요 선수들과의 재계약에도 실패하며 축구계에서 한동안 조용히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2019년 NBA 스타 카와이 레너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레너드는 FA를 앞두고 있었고 빅마켓 구단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았죠. 뉴발란스는 이러한 레너드의 잠재력에 베팅했고 레너드가 기대 이상으로 토론토 랩터스를 이끌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꺾으며 파이널 우승과 MVP를 함께 거머쥐며 뉴발란스에는 완벽한 한 수가 되었죠. 또 다른 성공 사례로는 MLB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있습니다. 그는 2023년 뉴발란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죠. 오타니는 투수와 타자 두 포지션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며 뉴발란스의 글로벌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인터뷰에서 오타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으로 알려진 세계적 브랜드 그리고 운동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뉴발란스와 함께 야구를 바꿀 수 있어 기쁩니다. 여기에 테니스 신성 코코 가우프, 축구의 부카요 사카와 앤드리까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뉴발란스는 점점 더 진짜 선수를 위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건 바로 쿠퍼 플래그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쿠퍼 플래그는 르브론과 커리를 이을 미국 농구의 차세대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2023년 뉴발란스는 치열한 스폰서 경쟁 끝에 그를 영입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았죠. 쿠퍼 플래그와의 계약은 단순한 스타 영입의 의미를 넘어 뉴발란스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스포츠계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뉴발란스의 스타 마케팅은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두 브랜드가 스타들을 최대한 많이 영입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뉴발란스는 브랜드 철학과 잘 맞는 스타만을 선택하는 전략을 취하죠. 결론적으로는 뉴발란스의 매출은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며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렌드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하면서 똑똑한 마케팅까지 펼치고 있죠. 지금 당장은 나이키와 아디다스만큼 크진 않지만 단순한 신발 브랜드가 아닌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